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회사였죠. 삼성전자 출신 보험 사기 예방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였고 연매출 80억 원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저는 한 보험 설계사에게 3억 원을 잃을 뻔한 평범한 퇴직자였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강남대로의 차량들이 보였고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제가 막아낸 보험 사기 건수가 적혀 있었죠. 지난해에만 2,847건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어요. 누군가 찾아왔다고 했죠. 로비로 내려가니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그 보험 설계사였어요. 한때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세단을 몰던 그 사람이었죠. 지금은 낡은 점퍼에 구겨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죠.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2014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어요.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면 총 4억 원 정도 되었죠. 아내와 저는 조용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28평 아파트였는데 아침마다 동쪽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아내는 거실에서 요가를 했고 저는 베란다에서 난을 키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느끼는 여유였어요. 그해 4월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는데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대형 보험사 VIP 고객 전담 설계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공손했어요.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제 이력을 알고 있다고 했죠. 특별한 보험 상품이 있는데 한번 설명만이라도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결국 저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약속 날짜가 되어 그가 아파트로 왔습니다.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커피를 내왔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죠. 봄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보여줬어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이었죠. 매월 150만 원씩 10년만 납입하면 20년 후 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망 보장도 되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다시 찾아왔고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이 나타났어요. 그는 점점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수익률 그래프, 가입자 후기, 세제 혜택 설명서였죠. 특히 세제 혜택 부분을 강조했어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죠. 아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면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보험도 들고 연금도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죠. 설계사는 매우 성실해 보였고 설명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일시납으로 1억 5천만 원을 넣으면 월납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했어요. 15년 후에는 최소 4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게다가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1억 5천만 원은 저희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하지만 설계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이라면 이 정도 투자는 당연히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주변 임원 출신들은 다들 이런 상품에 가입한다고 했죠. 그날 밤 아내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불빛이 보였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찬성했죠.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니 이런 상품이 낫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었죠. 삼성전자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재무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시중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은 후배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실에 들어가니 후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보험 상품 안내서가 펼쳐져 있었죠. 창밖으로는 은행 고객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후배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매우 복잡한 상품이라고 했어요. 수익률도 보장되지 않고 각종 수수료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일시납 1억 5천만 원 중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돈은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했죠. 나머지 3천만 원은 각종 수수료와 사업비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은 설계사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후배는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중도 해지하면 원금의 30% 이상 손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후배가 보여준 실제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비슷한 상품에 가입했던 고객이 5년 만에 해지했는데 1억 원을 넣고 7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했죠. 3천만 원이 그냥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만약 계약했다면 제 노후 자금이 그대로 날아갈 뻔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후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님, 보험은 보장이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겁니다라고 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후배에게 들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아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우리가 얼마나 큰 사기를 당할 뻔했는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죠. 설계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수수료 구조와 중도 해지 손실에 대해 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설계사가 말했어요. 그건 모든 보험 상품이 다 그렇습니다라고 했죠. 하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가 더 추궁하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설계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죠.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오던 그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요. 만약 후배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1억 5천만 원을 날렸을 것이고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었죠. 그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보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금융 관련 책들을 빌려 읽었고 인터넷으로 보험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죠.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은 광고와 달랐습니다. 예상 수익률 7%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수수료가 워낙 높아서 원금을 회복하는 데만 5년 이상 걸린다고 했죠. 특히 노인들을 타겟으로 한 보험 사기가 심각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연금보험이라며 가입시킨 뒤 몇 년 후 해지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이었어요. 피해 금액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빼앗기는 노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2015년 봄, 저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건물 3층이었는데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북악산이 아름다웠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시니어 금융보호센터라고 썼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전단지를 만들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붙이고 다녔어요. 무료 상담을 해드린다고 써놓았습니다. 첫 상담자는 70대 할머니였어요. 아들 또래 되는 설계사가 연금보험을 권유했는데 가입해도 되는지 물어보러 오셨죠. 저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문제가 많았어요. 할머니는 80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현재 나이가 72세였습니다.
8년 동안 매월 80만 원씩 내야 했죠. 총 7,680만 원을 내고 80세부터 받는 연금은 월 45만 원이었어요. 원금 회수에만 14년이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설명했어요. 이건 할머니한테 전혀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했죠. 차라리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시는 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상담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어떤 할아버지는 3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이었는데 제 상담을 받고 계약을 취소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미 가입한 보험을 제가 도와 해지했죠. 저는 상담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 비슷했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친해지고 그 다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지막에 이 보험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득하는 방식이었죠. 2016년 저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보험 설계사가 숨기는 진실이었어요. 출판사를 찾기 어려웠지만 결국 작은 출판사에서 책을 내줬죠. 초판 1000부를 찍었습니다. 책이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50대, 60대 독자들이 많이 구입했죠.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한 독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2천만 원을 날렸는데 이 책을 진작 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를 한 것이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죠. 방송에 나가 보험 사기의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주일 동안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상담 요청이 하루에 50건이 넘었어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직원을 뽑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보험사에서 15년 일한 경력자였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퇴사했다고 했죠. 고객을 속이는 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고 채용했어요. 두 번째 직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명예퇴직 후 할 일을 찾고 있었어요. 보험 약관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죠. 그의 도움으로 상담의 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무실을 확장했어요. 같은 건물 4층 전체를 임대했죠. 상담실 3개와 교육실 1개를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보험 사기 예방 포스터를 붙였어요. 복도에는 의자를 놓아 대기실을 만들었죠. 2017년 여름 저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니어 대상 금융 교육을 했어요. 첫 회에는 20명 정도 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100명까지 늘어났죠. 교육 내용은 실용적이었습니다. 보험 약관 읽는 법, 수수료 계산하는 법, 사기 수법 알아보는 법 등을 가르쳤어요. 수강생들은 열심히 필기하며 들었죠. 강의 후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이미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청약 철회를 하고 오래됐으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교육을 받은 한 할머니가 나중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육 덕분에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설계사가 찾아와 권유했는데 배운 대로 수수료를 물어보니 말을 바꾸더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저는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보험 관련 정보를 매일 올렸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글들이었습니다. 방문자 수가 하루 3,000명을 넘었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죠. 한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시는데 말렸더니 화를 내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글을 보여드렸더니 생각을 바꾸셨다고 했죠. 가족 간 갈등을 막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2018년 제 센터는 법인으로 전환했어요. 시니어 금융보호센터에서 시니어 케어 주식회사로 상호를 바꿨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으로 이전했어요. 새 사무실은 30평 규모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텔 10층이었죠. 창밖으로 강남대로가 보였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쓴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센터를 금융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했죠.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상을 주셨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도 늘어났습니다. 경제신문, 방송, 잡지에서 취재를 왔어요. 저는 인터뷰할 때마다 강조했죠. 보험은 필요한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상품만 가입하라고 말입니다. 2019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형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스캔들이었어요.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죠. 피해자가 5만 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3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었죠. 저는 2달 동안 매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결국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일로 제 회사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기업 퇴직자 모임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삼성, LG, 현대 등의 퇴직자 협회에서 초청받았죠. 강연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10년 전 제가 어떻게 1억 5천만 원을 잃을 뻔했는지를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다들 비슷한 제안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명함을 받았어요. 나중에 상담받고 싶다는 분들이었죠. 한 달에 강연을 5번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30장 이상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저희에게는 기회였죠. 온라인으로 교육과 상담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줌으로 무료 강의를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였죠. 첫 회에는 50명이 접속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보험 사기 예방 팁을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죠. 6개월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광고 수익도 생겼어요.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화상으로 1:1 상담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노인분들도 생각보다 잘 적응하셨죠. 자녀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상한 보험 상품들이 쏟아졌어요. 확진자 치료비 보장, 격리비 보장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약관을 보면 보장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런 상품들을 비판했어요.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가득했어요. 한 시청자는 부모님이 가입하려던 상품이었는데 제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취소하셨다고 했죠. 2021년 회사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직원이 30명으로 늘었어요. 상담사, 교육 강사, 콘텐츠 제작팀으로 나눠졌죠. 사무실도 다시 확장해서 100평 규모가 됐습니다. 연매출도 크게 늘었어요. 상담료, 교육비, 광고 수익, 강연료를 합쳐 30억 원을 기록했죠. 저는 놀라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강남의 한 한정식집이었는데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죠. 여러분 덕분에 수많은 노인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대표님이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022년 저는 2번째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시니어를 위한 금융 자기방어였어요. 전작보다 더 실용적인 내용을 담았죠. 초판 5,000부를 찍었는데 한 달 만에 매진됐습니다. 재판을 찍었어요. 1만 부를 더 인쇄했죠.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랐습니다. 서점 경제 분야 1위를 기록했어요. 출판사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줬죠. 사인회를 전국 5개 도시에서 열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었어요. 매번 200명 이상이 왔죠. 한 독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제 책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2023년 초 정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보험소비자 보호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했어요.
2년 임기였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렸어요.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죠. 다른 위원들은 대학 교수, 변호사,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보험 약관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약관을 쉽게 바꾸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죠. 70대 어르신이 50페이지짜리 약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위원회의 권고로 보험 약관이 개선됐어요. 핵심 내용을 3페이지로 요약하도록 했죠. 글자 크기도 12포인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전문 용어도 쉬운 말로 바꾸도록 했어요. 그해 여름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니어 케어에서 실버가드 컨설팅으로 변경했어요. 더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였죠. 새로운 CI도 만들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를 고도화했어요. 단순 상담을 넘어 개인별 맞춤 금융 설계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보험뿐 아니라 연금, 재테크, 상속 설계까지 포함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5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비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아본 고객들은 만족했어요. 한 고객은 3억 원짜리 보험 손실을 막았다며 오히려 수수료가 싸다고 했죠. 기업 고객도 생겼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퇴직 예정자 교육을 의뢰한 것이었어요.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이었죠. 연간 계약으로 진행됐고 계약 금액만 해도 기업당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말 연매출이 80억 원을 돌파했어요. 직원은 50명으로 늘었죠. 강남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 한 층 전체를 쓰게 됐습니다. 입구에는 실버가드 컨설팅 로고가 큰 글씨로 붙어 있었어요. 이사회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0인용 테이블과 고급 의자, 대형 모니터가 갖춰진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죠. 저는 그곳에 앉아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10년 전 저는 보험 설계사에게 속을 뻔한 평범한 퇴직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만 명의 노인을 보호하는 회사의 대표였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4년 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저에게 보험을 팔려던 그 설계사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회사 로비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때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세단을 몰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낡은 점퍼에 구겨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를 알아봤어요. 10년 전 그 설계사였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는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 분야 전문가니까 도와달라고 했죠.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그를 안내했어요. 커피를 주문했죠. 그의 손이 떨리며 컵을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죠.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까지는 잘 나갔다고 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다고 했죠.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명품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달라졌다고 해요. 금융감독이 강화되면서 보험 판매가 어려워졌다고 했죠. 수수료도 줄어들었고 고객들도 까다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보험을 비판하니 팔기가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는 점점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고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서명을 위조한 적도 있다고 했죠. 2020년 그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한 고객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이었어요. 조사 결과 10년 동안 수백 건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죠. 피해 금액만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를 해고했어요. 업계에서 퇴출당했죠. 수십 명의 고객이 고소했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5천만 원이 들었는데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했어요. 집도 팔았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는데 다 썼다고 했어요.
지금은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산다고 했죠. 아내는 이혼했고 아이들도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했죠. 증인으로 서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대로를 달리는 차들이 보였죠.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라고 말했죠.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저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수수료에 대해서도 중도 해지 손실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죠. 만약 제가 계약했다면 1억 5천만 원을 잃었을 것입니다. 저와 아내의 노후가 망가졌을 것이고요. 그는 변명하려 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실적 압박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죠. 당신은 수백 명에게 같은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30억 원의 피해를 냈죠. 그 사람들도 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후를 망친 것이에요. 그가 더 애원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했어요. 보험사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 당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대화는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그도 천천히 일어났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어요. 10년 전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에 그의 옷자락이 펄럭였죠.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했죠.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 그가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피해자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고 상담 예약이 가득했어요. 한 70대 할머니가 오셔서 보험 계약서를 보여주셨죠. 변액보험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역시나 문제가 많았죠. 수수료가 과도했고 보장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설명했어요. 이 상품은 할머니께 맞지 않는다고 했죠. 할머니는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손주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인데 거의 날릴 뻔했다고 했어요. 제 상담료 5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회사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했죠.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요. 10년 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후배가 저를 구해줬죠. 하지만 수많은 노인들은 그런 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죠.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에 유튜브 촬영이 있었어요. 최근 유행하는 보험 사기 수법에 대한 영상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심하세요라고 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편집팀과 회의했습니다. 다음 주 콘텐츠 계획을 논의했어요. 연금보험 비교, 실손보험 갱신, 상속보험 함정 등이었죠. 모두 시청자들이 요청한 주제였습니다. 저녁 무렵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달 위원회 회의 안건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보험 모집인 관리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퇴근길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명품 세단을 살 수 있었지만 굳이 사지 않았어요. 검소한 삶이 몸에 배어 있었죠.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죠. 저는 식탁에 앉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설계사 생각은 안 나냐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가끔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밤에 뉴스를 봤습니다. 또 다른 보험 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80대 치매 환자에게 5억 원짜리 보험을 판 사건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그 설계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보험 사기꾼들의 말로에 대해 썼죠.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한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도 설계사인데 양심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글이 힘이 된다고 했죠.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응원한다고 썼어요. 2024년 봄 저는 세 번째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보험 사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10년간의 경험을 총정리하는 책이었죠. 출판사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수많은 사례를 검토했어요. 제가 상담한 5천 건이 넘는 케이스였죠.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들을 선별했습니다. 독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책에는 그 설계사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처리했어요. 한때 잘 나가던 설계사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름에 원고가 완성됐어요.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길 바란다고 대답했죠. 가을에 책이 출간됐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언론사, 금융 관계자, 독자들이었죠. 저는 짧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에서 제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금융은 전쟁터라고 했죠. 특히 노인들은 약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책은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주 만에 2만 부가 팔렸어요. 재판을 2차례나 찍었죠. 독자 서평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직원들은 다 퇴근했고 사무실은 고요했죠.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내년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역 확장, 온라인 교육 강화, 기업 고객 유치 등이었어요. 목표 매출은 100억 원이었죠.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했던 그때가 말이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문득 그 설계사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했지만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이죠. 10년 전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설계사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저는 다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이죠. 수많은 노인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죠.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했죠.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10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사무실을 열던 날, 첫 상담자를 만났던 날, 책을 출간했던 날, 회사가 성장하던 순간들이 말이죠. 모든 것이 그 설계사 덕분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었어요. 그가 저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수백 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설계사가 처음 찾아왔던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된장국과 계란말이, 김치가 있었죠. 저는 밥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기업 강연, 오후에 상담 3건, 저녁에 유튜브 촬영이 있었어요. 집을 나서니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또 보험 관련 기사가 있었죠.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젊은 직원들의 에너지가 느껴졌죠. 저는 대표실로 들어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정리했어요. 상담 신청서, 계약서, 보고서들이었죠. 하나하나 검토하며 결제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오전 10시 기업 강연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였어요. 퇴직 예정자 50명이 모여 있었죠. 저는 1시간 동안 강연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퇴직 후 금융 사기 예방이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죠.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강연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저는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죠. 저희 회사에 연락하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었어요. 직원 몇 명과 함께였죠. 식사하며 오전 강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이 말했어요. 대표님 강연은 항상 감동적이라고 했죠. 오후 상담은 3건 모두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하나는 변액보험, 하나는 연금보험, 하나는 실손보험이었어요. 각각 2시간씩 걸렸죠. 저는 정성껏 상담했습니다. 마지막 상담자는 60대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을 받았는데 다시 투자하라고 설계사가 찾아왔다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상담 덕분에 남편이 남긴 돈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휴지를 건네며 위로했죠. 앞으로도 조심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녁 촬영은 순조로웠어요. 한 번의 촬영이 끝났죠. 편집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업로드하기로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저도 가방을 챙겨 나왔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로비를 지나는데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 설계사가 다시 찾아왔던 날이었어요. 이 로비에서 그를 만났었죠. 그 순간의 감정들이 생생했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확신이 말이죠.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를 돕지 않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죠. 밖으로 나가니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을 도왔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죠. 수많은 노인들의 노후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한 하루였어요.